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이번엔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마침 10월 9일 한글날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언어요? 예, 예.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을 말하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이라는 걸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은 중국 글자인 한자로 글을 적거나 한자의 음만 빌려와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글, 우리만의 언어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런 배경 때문에 일반 백성들 중에는 문맹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빠듯한 백성들이 남의 나라 글자인데다가 어려운 한자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28글자로 훈민정음을 만들어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장제한 배경을 서문에다 다 담으셔서 모든 학생들은 그걸 다 외우면서 우리 잘하셨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서문의 그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함이라.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종은 양반이나 뭐 선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드신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을 몰라서 말하고 싶은 바를 전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친히 쉬운 글자를 만들어서 저작권 없이 무료로 배포한 셈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다른 치적들을 제쳐두고라도 우리만의 고유한 글, 언어를 만들어준 사실만으로도 감사와 존경을 보내기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 대왕님입니다. 대왕님.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글날 국경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 세종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어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역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인간은 굳이 언어라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일까? 또는 언어가 없던 세상하고 언어가 생기고 난 다음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 등등에 대해서 좀 의문점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범속한 인간이라 이게 먹고 사는 것에 큰 관여되는 질문이 아니면 이렇게 별로 안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뭐 언어는 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원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겠죠. 네, 맞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데요. 프랑스 인지과학 교수인 장 루이 데살이란 분은 두 동료와 함께 언어의 기원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는 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건적 기능과 논정적 기능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위해서 생겨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여기서 사건적 기능이란 흥미로워 보이는 정보라면 뭐든지 서둘러 동료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이건 뭐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컨대 아프리카에 사는 초식 동물들은 먹이 활동을 하는 도중에 일부는 먹이를 먹지 않고 포식자를 관찰하기 위해 보초를 서죠. 이때 포식자가 나타나면 위험을 감수하고 동료들한테 알려서 도망을 가거나 함께 막아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적 기능은 유용한 정보를 집단 내 다른 동물들과 공유함으로써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도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능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게 데살의 설명입니다. 사건적 기능. 네. 그러니까 흥미로워 보이는 정보라면 뭐든지 서둘러 동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사건적 기능이다. 이럴 때 언어를 사용하면 이제 정보 교환이 빨라지고 원활해지고 그러니까 생존에도 유리할 테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적 기능이고 그럼 그 장 루이 데살이 말한 두 번째 기능. 논증적 기능은 무슨 의미입니까? 논증적 기능이란 전해진 정보가 믿을 만한지를 검증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데살은 이런 논증적 기능은
사건적 기능은 왜 동물들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논정적 기능은 인간의 언어만이 가진 특성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인간만이 자기를 과시하거나 모종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들은 거짓말 안 하는 거죠. 예. 예컨대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에서는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네 어른들이 소년의 말에 사건적 기능이 발동해서 무기를 가지고 뛰어나오죠. 예. 하지만 여러 차례 거짓말이 반복되자 논정적 기능이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느 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음에도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언어에서 사건적 기능 외에도 전해진 정보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를 시험해보는 논정적 기능이 점차 발달했다라는 게 데살의 주장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논증적 기능이 발달하게 된 배경은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인간의 특성 때문에 네.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언어는 발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논정적 기능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게 못 되겠죠. 그죠. 이에 대한 데살의 주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한 말과 관련된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따르리라. 그는 평범치 않은 사건을 얘기한 데 대한 이득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자신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의 말에 논리적 모순이나 부조리가 많은 사람은 타인으로 하여금 논정적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죠. 그러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사자는 신뢰성의 흠집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좀 잦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요. 맞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말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처럼. 그렇죠. 네. 논정적 기능이 생겨서 그런 거죠. 네. 한편 언어 사용은 이렇게 의사소통 수단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능이나 정신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거나 글로 표현한 문장의 논리적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을 통사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워싱턴대 신경생리학자인 윌리엄 캠빌은 생각의 탄생이란 책에서 이 통사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사론이 사람다운 지능을 판가름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사론이 없다면 우리는 침팬지보다 영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침팬지와 다른 이유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의 논리적 구조, 이 통사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도 여타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간혹 영화나 소설에 보면 늑대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주 어릴 적에 부모를 잃은 아기가 늑대의 손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인간 세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그 아이의 두뇌나 지능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언어에 있어서만큼 그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예. 인간의 언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일 큰 문제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는데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통사론을 익히지 못하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일체 추상적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관념을 가질 수도 없고요. 예. 역사의식이라든지 자기의식도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논리적 사고, 추상적 사고, 역사의식, 자기의식과 같은 고도의 정신기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인지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움베르토 마투라나는 인식의 나무라는 책에서 언어와 우리 인식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식, 의식, 정신 따위는 언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의식과 정신을 가다듬고 이걸 다시 언어를 통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언어가 의식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언어로 말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언어가 의식과 정신에 깊이를 더해서 우리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정신이나 의식을 고양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다 이 언어 덕택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데릭 버거턴은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가 인간이라는 종에 어떤 일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 자신도 세계도 이해할 수 없다. 언어는 분명 인간이라는 종을 만들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인간을 여타 동물과 다른 존재로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과 세계까지 바꾸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도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고 단언했는데요. 이 말은 언어가 먼저고 사고는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유를 하면 그 생각한 걸 나중에 적당한 언어로 만들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할 때 언어를 통해 생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먼저고 그 언어가 생각의 재료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 언어가 없다면 생각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생각을 깊게 하고 고도의 정신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앞서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어의 수준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언어를 세밀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전형적인 두 가지 방법이 책 읽기, 글쓰기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건 고도의 언어 감각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흔히 작가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고도의 언어 감각을 가진 작가의 문장을 보면서 통사론을 익히는 행위죠. 또 글을 쓰는 것도 자기 생각에 논리적 구조와 질서를 부여해서 적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고도의 정신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사람은 평소 언어 감각을 익히는 것이고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정신을 고도화하고 언어 수준을 높이는 연습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글날 맞아서 세종대왕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내가 책 읽기와 글쓰기에도 좀 매진하고 있는지 언어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말곽을 얼마나 바르게 쓰고 있는지 또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지 한글날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